자, 드디어 제가 또 신간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야, 몇 년 만입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막 석 달 한 번 책을 쓰는 사람인데. 네. 이지 때문에 바빠가 책을 못 쓰다가 이거는 인터뷰 거는 치윤의 작가전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있어. 존나 쫙 맨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밤을 꼬박 새면서 썼는 건데. 밀려 나온 책이에요? 네, 그래서 밀려 나온 책입니다. 책도 밀려 나오고 몸도 밀려 나오고. 후장의 귀염둥이도 밀려 나오고. 돌아버렸어 지금. 너무 아픕니다 지금. 수술을 할까?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씩 이러잖아. 근데 이번에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할까 했는데 수술할까 또 입원해야 된대. 입원하고 또 통원 치료해야 된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가. 버텨라. 버텨야지 뭐. 들어갈 때까지 버티겠고. 어쨌든 이번 신간은 그 이재명 시장 인터뷰를 제일 길게 했거든. 그걸 또 맨 처음에 실었더라고. 역시 이재명의 주가가 날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그럼 이재명 시장 직접 갖다 드릴 걸? 뭐 출판사에서 알아 주겠지 뭐. 알아서? 재명이 요즘 바빠. 야, 거의 차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글쎄. 또 안티들이 많더라고. 일단 성남을 잘 운영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일단 중간 과정으로 경기도지사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번에 성남에서 보궐선거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기 굉장히 힘들어. 그렇지. 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뭐 여론조사에도 지고 있고. 근데 만약 거기서 이기잖아. 그럼 이재명의 주가는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건 후보가 잘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상황이 홍준표하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성남이 무슨 복지의 메카처럼 돼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기면 이재명의 주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라가게 돼 있다. 근데 판표형은 자꾸 자기는 이재명 말고 문재인 후보하고 자꾸 냅둬. 파이팅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뭐. 어쨌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신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정치를 생각하시고 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을 또 내가 쓰고 있거든. 이제 다음 건 뭐예요? 재벌 2년 전부터 쓴다고 한 재벌. 한 절반 썼어요. 야, 그 재벌 다 죽었겠다. 죄송합니다. 야, 한 명은 생사가 불투명할 거고. 그 양반 들어있나?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데, 뭐 출판사에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책 제목이 이 작가의 수첩. 이 작가의 수첩. 출판사에 진 거야. 작가 수첩. 좋네. 박근혜 수첩하고 대비대로 그러니까. 쳤어. 하여튼,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고, 우리 조합 또 이야기 한번 해야 되죠. 네, 조합 일정 저희가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전체 조합원 1,548명 중에 총회 참석자 179명, 위임장 보내주신 분들 273명. 그래서 총 452분께서 총회 참석을 해주신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200명이 총회에 직접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임장은 120장이 더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이제 주말마다 될 때까지 한다 하잖아요. 이번에는 4월 11일, 12일 양일간 총회를 하는데 그냥 총회하면 잘 안 오시잖아. 그래. 요때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요때가 세월호 침몰 1주년 네네, 1주기 예. 되는 날이잖아요. 1주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4월 11일, 12일에 3시부터 총회를 하고 4시 30분부터 다이빙벨 상영이 시작이 됩니다. 영화 관람 신청은 조합 카페 게시판에서 진행이 되고요. 조합원분들은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관람료 5,000원이 있습니다. 예, 바쁘셔서 아직 총회에 못 오셨던 조합원들과 다이빙벨을 안가해서 함께 관람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같이 와서 조합원들 얼굴도 뵙고 그리고 또 영화도 같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사 문제 해볼까요? 재보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플랜카드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곧 우리 선거구에. 뭐 후보부도 이제 다 정해졌고, 네. 싸움만 남았는데, 초기에는 말이죠,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냐. 원래 야권 지역구였고, 4군데 중에 3군데가 야권 지역구였고, 최소한 3대1, 이제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전패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프레임은 잘 짜고 있고요. 새정연은 내부 삽질을 중입니다. 야, 아줌마 복장으로 해서, 민생은 새누리당 그 컨셉으로 나가더라고. 빨간색 앞치마 두르고. 걔네는 선거 이기려면 뭐라도 다 먹을 놈들이야.
진짜 똥이라도 먹을 그러니까. 것 같아. 그게 이 얘들이 잘한다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저번 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맨 처음에 새누리당이 아줌마 세준마가 아니었어요. 종북몰이였지. 종북몰이 대 새정치연합의 국민지갑 이 그렇지. 타이틀이었는데 씨발 안 통해. 왜냐면 문재인이 종북이- 받아쳤어. 종북이 안 통해. 문재인 대표가 잘 받아쳤어요. 이러니까 세준마 우리 동네를 부탁으로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그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 공약이에요. 그 지방에 특화된 공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동네 부탁해. 그 동네에 맞는 지금 공약을 내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가 난곡 꼭대기 예전에 판자촌 있던 그 동네잖아요. 지금 해당되죠. 네, 우선 지역에. 해당돼요. 예. 근데 그 동네에 떡하니 걸려있는 플랜카드 신림 난곡선 새누리당이 해내겠습니다.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니까 얘들은. 새누리당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거 보고 이건 뭐 새정치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배워야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선거 홍보 본부장 선거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인재를 모으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데 아직 본부장은 임명은 안 됐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많은데 하여튼 임명이 안 됐고 홍보 부본부장은 뭐 여러 사람 임명했어요. 네. 임명했는데 뭐 이것은 뭐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좀 개파가 나눠먹기 같고 어쨌든 문제는 그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왔다 칩시다. 뽑아왔으면 뭐 예를 들어 전략을 짜서 올리잖아. 그럼 따라줘야 돼. 김무성이처럼 바바리 코트 입고 씨발 쓱 공원에 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런 거 아줌마 뭐 아줌마 복장도 복장도 하고 새정치하면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니까. 왜 안 하지? 야 지금 2012년 대선 때요 새누리당에서 당명 바꾸고 색깔 바꿨잖아. 네. 예. 새정치연합에서 만약에 밑에 사람이 우리 그거 해야 이깁니다. 그거 합시다 했을 때 바꿨을 것 같아? 당장 당명도 못 바꿨을걸?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 감히 당의 기조를 바꾸려고. 이게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는데 새정치하면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야. 또 하나 돈이지 돈. 씨발 좋은 사람 뽑았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오. 돈 안 주고 재능 기부요? 재능 기부하라는 거지 뭐 뻔한 뻔째 아니오? 아니 세정이는 그렇게 돈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 참 답답하네. 그게 그래서 뭐 세상에는 뭐 새누리당보다 물론 돈이 없지. 그런데 이 홍보에 쓰는 거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안 갖다 쓰는 거야. 여기다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006년부터요. 그러니까 2002년에 그 새누리당이 지고 나서 얘들이 2006년 이명박 때부터요. 이쪽 홍보, 이미지 메이킹에 엄청난 동력과 자금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조아니야. DJ 노무현 때는 좋았잖아. DOC와 춤을. 그치. 노무현의 눈물. 원래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건데 요즘이 다 씨발 새누리한테 뺏겨가지고 이런 전략을 못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 성근이 형이 네. 뭐 이렇게 연예 기획단 뭐 이런 거 만든다 그랬어. 연예인들 해갖고 자기는 이제 후보가 예를 들어 부산에 가면 자기는 뭐 강원도에 가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당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안 줘가지고 못한 거 아니에요, 니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유. 얘기하잖아. 재능 기부는 님이 그러면서 일한 만큼 돈 줘야 된다고. 저희는 다 줘요. 그게 필요한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왜 동교동계는 여기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를. 또 공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언론사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네. 나쁘게 짜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실체는 뭐 어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동교동에서 괜히 자신들이 나섰다가, 네. 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노가비 형 뒤통수 때렸잖아. 그러니까 그래? 지금 노가비 형이 앞장서가지고 정동영 떨어뜨리기 하면, 뭐, 복수다 이런 말 나올까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선을 긋는 건데 언론들은 그걸 받아서 문재인 대 동교동계 이렇게 그게 쓰는 쓰는 거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김한길 의원, 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봅시다. 새누리당 봅시다. 김문수, 오세훈,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잖아. 네. 당 선거에. 이게 뭘 의미하냐고, 아휴.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지난 대선부터 얘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당신 민주당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안 도와줬다고, 내가 뭐 커피라도 문재인한테 얻어먹어봤어? 있다고 소리하고 다녔다고. 그럼 지금까지 그러고 자빠졌는 거야. 아니, 이거는 문재인이 도와달라고 말 안 해도 해야지. 그치. 선거를 씨발 뭐 당대표 혼자 하나? 어쨌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들이 도와줘서 승리하잖아. 그 공은 누구한테 가?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가지. 그래서 진짜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와중에도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저 지원주사 갔더라고. 안철수 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 잘 잡고 있는 거야. 김한길
박지원은 이러면 안 돼요. 한 3개월 만에 안철수 칭찬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지원 그 호남 혹은 동교동에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어딥니까? 관악을 예. 광주 세영샵이 다 졌다. 그럼 박지원한테 이게 안 갈 것 같아? 물론 문재인도 엄청나게 까이겠지만 박지원한테도 까이게 돼 있어요. 왜 이걸 생각을 못해? 콰이캉의 다리는 왜 자꾸 안 해주신게요? 아 근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요번 재보선에서 지면은 핑계댈 사람들이 있다. 천정배하고 정동영 핑계대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동영이 끝까지 안 나올 줄 알았어. 자기는 계속 안 나온다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날짜 밀고 하다가 이제 출마선을 했는데 왜 정동영이 난 안 나올 거라 생각했냐면 만약 여기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이긴다면 뭐 별 그게 정동영한테 후폭풍이 안 갈 거야. 근데 새누리당 후보가 이기면 그러면 정동영은 유탄 두드맞아. 그렇지. 표를 갈라서 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 1등이야. 오신환 후보. 오신환 1등인데 나머지 2, 3, 4, 5, 6등 야권 후보 합쳐될 거 합치면 아니야. 60%가 넘어가. 그러니까 이건 야권 분열이거든. 야권은 분열하면 필패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 역사를 쭉 느껴오면서 알았습니다. 우리 60년의 정치 역사가 다 그런 거 보여줬잖아요. 알았는데 문재인 대표 이번에 뭐 야권 단합 안 한다 그랬잖아. 연합 안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패했을 때 예를 들어 정동영이 한 3등 했다. 이렇게 되면 이 화살은 정동영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생각 때문에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봤는데 출마를 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국민신당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프레스를 받은 거죠. 그렇지. 그런데 저는 정동영 후보가 이기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관악을이 27년 동안이죠. 단 한 번도 보수 성향 후보한테 표를 준 적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찬들이 형이 그 동네 아니었나? 그러니까 찬드령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쭉 88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 그러면 관악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투표를 하느냐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 그렇지. 나는 정동영을 지지하는데 정동영 줬다가 표를 알면 갈릴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관악을 판세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짜증나는 게 야권은 정의가 이기고 역사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전부. 관악을만 봤을 때 이상규 억울하다고 나오지. 정의당도 나 한 명 나올 것 같지. 나왔나? 그리고 저기 큰 야당의 가장 큰 당은 갈라져 가지고 정동영 나온대지 또 누구 나온대지. 그러면 정동영 씨가 이 요번 나오면서 참여정부를 비판했잖아. 손에 깠잖아 참여정부를.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누구였어? 통일부 장관 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니었어?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통일장관 누구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이게 뭐 하는 짓이오. 그냥 공식적으로 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 이러면 돼? 그렇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영형 아직 형 이미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이 더, 상황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치 공학적인 판단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직 정치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제가 드네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시기 안 바뀐다고. 저는 정동영 전 의원이 뭐 저번에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쳤을 때 그때 선거에서 보궐 해서 공천 받았으면 당연히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그 이후에 공천 못 받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고 하면서 자기 입지가 새정치에서 완전 줄어들었거든. 자기 그러니까 입지가 좋았으면 만들고. 나왔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천정배도 마찬가지고. 이번 천정배 의원도 만약에 이번에 광주에서 졌어. 광주는 막 새누리당이 이길 확률은 없다고 보고요. 네. 새정치연합 후보 아니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이 양강 대결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면 어떻게 할 건데? 지면은 다음 총선에 또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안 그러면 민주당이 복당할 거야? 상당히 골치 아픈 건데도 자기가 지금 했다니까? 왠지 복당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언론 받아주나? 복당하면? 저도 복당한다. 아니 그런 거 역사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하긴. 그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이런 거 보면 참 새누리당이 너무 잘한다. 사실 네 군데 아마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4대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표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당장 사퇴하라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대2 이렇게 되면 뭐 시끄럽다고 말겠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2대2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더 타격을 입을 타격이 것 있죠. 같아요. 특히 2대2인데 특히 광주에서 잃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의원은 뭐 이제 뭐 욕 많이 깝깝해지는 나오겠지.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 어떤 첫 실험 때라고 봐야겠습니다. 60년 정치 역사를 돌아봐도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렇게 이름 갈아탔던 이쪽 애들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전부 비리가 문제였고 민주당으로 통칭되는 야권은 항상 이 공천시비예요. 참 이게 바뀌지도 않아요. 에휴. 그래 어쨌든 선거는 저희가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또 날씨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씨였어 봐. 안 가. 투표를 안 가요. 아까 계속 비바람이 막 비바람 치고 천둥번개 때리고 그런데 또 우리 저 노인분들은 꾸역꾸역 가시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새누리당 좀 어르신들은 올라갈 거 아니야. 열심히 그럼 가시지. 원래 이 보궐선거란 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부르거든. 여당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또 여당이 유리하다는 또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존나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할 고정 것이다. 투표층이 많은 쪽이 이긴다고 하면 여당이 유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민소환은 뭐야? 주민소환. 우리 저 준표형 야, 준표형 지금 6회 정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연속으로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계속 주고 있어. 우리 같은 짐승들한테. 주민소환이 뭐냐면 이제 도민들이 도지사 내려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이야. 야, 탄핵이야? 나가! 이건데 이런 조건이 있죠. 일단은 총 투표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남 도민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네. 한 300만, 400만 됩니까? 그 중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 20세 이상이 돼야 되잖아. 몰라. 하여튼 예를 들어 한 200만 잡읍시다. 그러면 한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요. 엄청난 양이네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소환제도. 근데 한 번도 소환이 못한 게 뭐냐? 이거 조건을 충족 못했어 그래요. 마치 협동조합이 총회 하는 그렇지, 것과 그렇지. 비슷하네. 네. 자, 그래서 한 10%의 서명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투표를 또 하거든요. 3분의 1 이상이 또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33.3%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우리가 하면 한 35%, 30%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니까. 쉬운 게 아니야. 주민소환제 한다고 투표해라. 33% 넘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되고 또 거기서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아웃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년이 도지사 취임한 지 1년이 돼야 되거든요. 1년이 올 7월입니다. 올 7월에 지금 경상남도의 시민사회단체가 하겠다는 겁니다. 끌어내리겠다. 지금 모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여론조사 하면 되겠지. 판포형 쪽가내기 조직위원회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똥줄이 탈 것이다. 으르렁 하고 있네. 여기서 아웃되면요. 대권이 어디 있어 대권이. 대망신이지 이제. 바로 아웃이지. 정치 희생이 끝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새누리당도 사실 이제 준표형 때문에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 아우 상당한 부담. 쑥 들어갔잖아. 맨 처음에 홍준표 갖고 나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었거든. 쑥 들어갔어 지금. 왜 쟤는 저런 걸 해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희 홍준표 씨하고 말 좀 통하는 사람 없어? 아니, 저희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남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약간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이 문제 나왔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이 대거 당선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않겠지만.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 근데 판표형은 이것조차도 자기 이름을 알리는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판하고? 아니 세대를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번 무상급식 철회는 굉장히 판표용한테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사람들이- 쌓아왔던 이미지도 깎아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 줬는 거 뺏는 거니까. 어르신들까지 반발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겠어. 그리고 이제 고집이잖아 고집. 만약에 나도 만약에 내 아들이 이런 상황 벌어지면 야 도시락 싸서 가 이럴 거야. 근데 지금 경남에서 뭐라 그래? 도시락도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씨발 어쩌라는겨. 그걸 강제로 돈 내고 밥 먹이는 거 어디 있어 그런 경우가. 난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씨발 소원할 거요. 아니 복지에 선별이 생기고 강제가 생겼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경남도민들 그러고 있습니다. 도시락 싸서 보내기. 또 솥 갖고 가가지고 밥에 먹여요. 자기 애들. 어제는 닭죽. 오늘은 짜장면 하나 해줬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 애들끼리 차별받지 말라고.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당연히 이 분위기는 경남의
한번 휘청거리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 뭐, 듭니다. 물론. 아니 자기가 배 골고 살았다면서 어떻게 먹는 거 갖고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물론 복지에 강제성이 있는 복지 사항도 몇 개 있긴 하지. 의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먹는 것까지 강제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 그리고, 어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날 녹음하니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 세월호 희생자들 보상 배상 지급 기준이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야, 조선일보 난리 났더라. 조선일보 아이 뭐 씨발 온갖 동네에서 난리지. 그러면서 여론몰이 하는 거야. 지금 뭐 다음이나 네이버 댓글 가봐요.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애들 상대로 뭐 장사를 했다 이용해서 뭐 이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네,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배상 지급 기준 당장 이 논의를 당장 중단해라.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삭발식을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세월호 인양 이게 먼저다. 그러면서 그렇지. 52명입니까? 52명 삭발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세월호 유족들이 작년 4월에 사건이 터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한 겁니다. 우린 돈이 중요하지 않다.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걸 요구했거든요. 이 작가가 예언했잖아요. 이 사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보상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두고두고 정권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돈으로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을 제일 먼저 달래줄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상, 배상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씨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새끼들이요, 나쁜 게요. 전에 왜, 세월호 학생들 막 보상금 몇억 원 뭐 이런 얘기들, 이거를, 해수부 대변인들한테 가가지고요, 야, 기사 좀 더 나가게 좀 어떻게 해봐봐. 요런 요청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거 어쨌든 부탁한다고 들어줍니까, 이거를? 지금 뭐 정부 쪽에서도 인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또 계속 여론몰이 할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드니 시간이 얼마가 드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면 또 한쪽에서는 뭐가 구린 게 있어 자꾸 저럴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한 1년 이상 이제 인양 걸린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권 중간 말기까지 계속 이 문제로 뭐 떠들 거니까 그러면 뭐 박근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거를 제일 먼저 우선시 해가지고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연예인 스캔들이 또 터지길 기다릴 거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에이씨. 수지 이민호 스캔들 그거. 자, 가벼운 소식. 서울 지하철이 말이죠.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716억 원이 적자였고 2013년에는 4,172억 원. 작년에는 4,250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적자가 늘어나냐?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빙고! 공짜 손님 탓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서울시에 의하면요. 전체 승객 중에 13에서 14%가 무임승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총 적자의 67.8%를 무임승차, 공짜 손님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거야. 근데 이 무임승차 이 누구냐? 다 65세 이상 어른들. 어르신들. 거의죠. 뭐 장애인들은 얼마 이 퍼센티지가 몇 프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지하철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적자라면 이것도 결국은 뭐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이거 안 건들겠지. 당연하지. 지들 편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애들 밥은 건드리고. 이것도 그 선별적 복지하라고. 그래. 애들은 왜 투표 못해, 안 이거는? 하거든. 그 애들은 투표 안 하니까 이런 거냐. 돈 많은 노인들은 돈 내고 타라 하고. 아니, 그 괜찮네. 돈 많은 노인들은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지. 지하철을 안 탈 수도 있어요. 아니지, 저 하위 계층 한 20% 얘기하잖아. 그 나머지는 뭐 상위 한 10% 빼고 기사 딸린 10% 빼고 중간 계층은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돈 내고 타고 밑에 20%는 서류 한 10장 20장 만들어내 가지고 증명해서 공짜로 타고. 이 됐잖아? 작가님, 저기, 대한노인의 분들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작가님. 아니,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다는 얘기야. 똑같은 그치,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라면 그렇고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거기 솔직히 지하철 타는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 잠깐 구경하다가 다시 지하철 타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건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지. 이런 분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하게끔 만들지 말고 딴 데 가서 더 좋은 재미있는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국가 역할이라고 난 봐요. 야, 원주의 아들 노인 공경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요금 한 300원 정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300원 올린다고 해서 적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그 엄청난 적자. 그러니까 너는 선별적 선별적 무료 승차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 복지라는 얘기 선별적이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치. 그런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치. 새누리당 주장 들으라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면 경남도 애들 공짜 밥 주라고. 똑같은 거지 뭘. 그리고 이제 지금 노인들이 사실은 무임승차를 없앤다고 해도 적자가 난 크게 줄어들 거는 안 봐요. 왜냐면 이 박사 말대로 아예 그냥 안 탈 수가 있어, 이분들이. 그냥 지하철이 다른 용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마실 가는 식으로 지하철 타고 이랬었는데 그래. 아예 안 탈 수가 있다니까?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탑골공원 가가지고 한 바퀴 휘 그럼, 돌고 오시고 장기 한 판 두시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노인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 아휴, 뭐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메스를 이거 됐다 그러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아마 칼을 못 댈 겁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지하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손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지만 그러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 4대 강도 그렇고. 폭탄 돌리기 아니야, 그럼 이거 결국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4대 강도 그렇고 책임을 안 지려는 사이에 공기업의 적자만 늘어나는 거죠, 뭐. 에휴, 그렇네요. 해외에다 퍼다 준 돈, 4대강에 퍼부은 돈, 그런 거 다 있으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옵니다. 씨발, 군비리만 다 파헤쳐서 이런 일은 없겠다. 그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로비스트 특집 아니야? 네. 로비스트한테 갖다 주는 돈만 씹새끼다. 저 잘해봤어 봐라. 이런 일이 있나. 에휴, 그건 그렇고, 저번 시간에 또 한마디, 한 20초 얘기한 게 또 한 폭탄이 돼가지고 또 게시판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 홍가의 얘기. 네. 한번 해볼까요? 홍가희 씨 얘기를 왜 해? 왜 했마? 나는, 끝내 얘기를 해야겠니? 물론, 대중들이 여론이나 언론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EJ 청취자쯤 되면은, 그거를 이제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는 홍가희한테 저질러진 마녀사냥, 트러와 같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건 범죄죠. 범죄고, 네. 홍가희가 그거를 갖다가 고사후,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네. 본인의 뜻이고 의지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그때 비판한 것은, 맨 처음에 했던 홍가희 발언,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배 안에 땅땅 쳤더니 소리가 난다. 뭐 그것부터 그런 해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반은 맞고 전달하는 반은 거, 예. 틀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우리 팬들이 우리한테 비난하는 건 뭐냐? 지나고 나니까 홍가희가 다 맞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맞으면은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다 맞게 되는 겁니까? 옳은 일입니까? 홍가희가 발언이 4월 18일로 4월 18일. 네. 4월 18일 아무것도 없었어. 홍가희 씨는 자기가 보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해경한테 들어서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소문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한 거야. 그건 그 잘못된 지역에서요? 거예요. 그 그거 어떻게 동네에서? 좋은 이야기입니까? 뭐 저 삼풍백화점 때도 그랬지. 이런 괴소문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 구조 작업도 늦어졌어.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세작이 뭐 땅땅 뚫렸다는데 세월호 부모님들, 그러니까 세월호 그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 그 유족 부모님들은 그 4월 18일 그 얘기 듣고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에? 홍가희 씨 그 발언 때문에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경솔하게 발언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한 거지. 이 문제 가지고 옳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 발언이 나중에 가니까 맞았다고 해서 그때 맨 처음에 했던 발언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지. 홍가희 씨 잘못도 있었고 그걸 갖다 쓴 언론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그대로 보자고. 네. 홍가희 맨 처음에 했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나쁜 발언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거고. 그 이후에 있었던 마녀사냥 언론에. 네. 그것들을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달 보름 2달 전인가 언론사 간부하고 술을 먹었어요. 또 정치 진보 평론가 몇 분하고 술을 먹었는데 언론사 간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해찬이 형이 치매에 걸렸다는 거야. 언론사 간부예요, 간부. 굉장히 큰 언론사.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 언론사 간부가. 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자기 부하 직원이, 기자지. 자기 부하 직원이
해찬이 형 주치하고 굉장히 싫어하다는 거야. 해찬이 형 주치한테 직접 들었대. 그러면 씨발 환자 정보를 누설한 거 아니야?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해찬이 형이 치매 걸렸다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앉은 시사평론가, 진보적 시사평론가가 자기도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소문이 쌓이는 거네? 저 여의도판에 쫙 깔린 겁니다. 해찬이 형이 치매 걸렸다. 근데 그리고 나서 국회 연설하셨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거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그 한 2, 3주 전에 해찬이하고 술 한잔 먹었거든. 해찬이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해찬이 그 마이크 잡고 발언도 했어. 나 저번 주에 먹었는데?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일산에서? 그래. 깜짝 놀라는 거야. 진짜냐고. 그러니까 그 진보적 시사평론가가 참 다행이라고. 자,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에 들은 말을 막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언론사 간부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해천이가 한 10년에 20년 지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치매가 있었다. 진짜 걸릴 수도 있잖아 치매가. 그거 나한테 야 이 작가 치매 걸리는 거 맞잖아 지나고 나니까 이러면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사실은.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다면 해도 된다니까. 해경한테 직접 야 구속 빠져 이런 직접 들었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본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증언이고 폭로고 그런 겁니다. 할 수 있어. 근데 소문을 갖고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건데. 방송을 하면서도 이 작가가 자료를 준비할 때 항상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죠. 사실관계 확인. 사실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근거로 남아있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 90% 이상 사실관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문들, 재벌 총수들 누구누구 어쩌고 연예인들 뭐 하고 안 하잖아.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해서 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사안을 구분해서 하시라고 구분해서. 아니 내가 공부하느라고 홍갈 씨가 나왔던 팟캐스트를 다 들었는데 신기한 게 그 팟캐스트들 광고 되게 많이 들어오나 봐. 왜? 광고를 많이 해? 광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 야, 들어온 대로 우리 하면 우리 광고만 1시간 해야 돼. 그래. 우리 집 몇 개월씩 밀리는데 안 하잖아. 거기다 뭐 1시간 정도 하는 방송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더라고. 근데 광고가 너무 많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지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아니 뭐 우리의 또 깊은 뜻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아 주시겠지. 자, 그럼 오늘은 로비스트 특집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오늘 왜 로비스트 특집 하는지는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이다. 뉴스를 조금 보셨다면은. 우리 이규태 맞나? 클라라의 남자? 아니, 야, 클라라부터 일로 연결되는구나. 아니, 나는 이규태 하면 기억나는 게 우리 예전에 조중동 특집 할 땐가? 네. 이규태 논설위원 있었잖아, 조선일보. 이규택이었나? 이규태였나? 이규태. 응. 이규태는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 생각이 났었어. 근데 또 딴 사람이 있대. 이름 되게 많더라. 근데 뭐 이번에 또 클라라가 왜 그 녹취록을 깠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런 의혹도 있어요? 있어, 진짜로. 아니, 이것은 이제 이규태 회장이 그 발언을 보면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클라라는 외모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러니까. 몸매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둘이 두 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규태 일간그룹 회장이 구속됐지, 한 500억 정도. 지금은 근데 딱 다 단일 사건이지만, 이제 검찰이 또 파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얼마나 사건이 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그, 비밀의 방이라고 발견됐잖아. 교회 꼭대기 집무실에. 네. 이 양반 꼼꼼한 사람이야. 왜 자신의 비밀의 방을 교회 꼭대기에 만들었을까? 문이 열리네요. 이 종교 시설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 그렇지. 이거 사랑의 교회 법원 집행장 갖고 갔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비밀의 방에는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거. 버튼을 누르면 책장이 빙글 돌아가서 비밀의 방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주로가 있다. 거기 통해서 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저쪽에 다른데 문이 하나 또 있어. 이것은 그래서 그리고 또 CCTV까지 있습니다. 그 방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만 수우면 모든 게 해결되는 대단한 사람이야. 벙커 같은 데네, 벙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뭐 서류가 또 발견됐다 그러고 또 야산에 있는 쌓아놓은 컨테이너에서 엄청난 군 관련 서류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발견된 서류에서는 어떤 것들이 쏟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서울 근교에 보시면요, 가끔 야적장 같은 곳에 이렇게 회사들이 컨테이너를 빌려가지고 자기네 물건들을 보관을 해놨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사 가기 전에
이삿짐 보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네, 그런 경우도 컨테이너 있죠. 하루 정도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서 지금 엄청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류의 내용 여부로 정말 군이 발칵 뒤집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군사 기밀까지 지금 나왔다 그래요. 보도에 가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로비스트들이 성공 비용으로 총 수주 금액의 1에서 한 10%를 받는답니다. 1%에서 많게는 10%. 만약에 100억짜리 사업에 로비를 해서 1억에서 10억을 받는 거지. 야, 근데 야, 마진 이 좋은데? 군 무기잖아. 군 무기는 100억짜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조단이 아니야. 조단이야, 씨발. 그러면 이거 한 건 따면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거지. 한 건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린다 김은요. 자기는 7에서 10%로 수수료를 받았더랬습니다. 바라바라바바바. 린다 김이 참여했던 그 로비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 백도 사업.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또 우리 조용기 특집에서 나왔던 로비스트 강기희 있잖아, 강기희. 네. 미스 코리아 강기희. 예전 미스 코리아. 네. 이 양반이 경부 고속철도 로비를 했죠. 그래서 영삼이 형한테 이제, 근데 영삼이 형이 꺼져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5%를 받기로 했어요, 커미션을. 근데 당시 총 수주 금액이 얼마였냐면 21억 달러였습니다. 21억 달러에 5%면 1억 달러 아닙니까? 1억 달러 좀 넘는 돈이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게 사이즈가 다르네, 아예. 그러니까 로비스트는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규태 회장의 그 비밀 서류가 야 정말 잠 못 자고 벌벌 떨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걸 과연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로비스트들이 예를 들어서 광기희가 만약에 성공해서 1,000억을 땄다. 이걸 지가 다 처먹었겠어요? 아니지. 나눠줬을 거 아니야. 나눠주고 지는 따내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먹었을지. 이규태 회장도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이 뭔가 사업을 무기 구매 사업을 따가지고 그걸 따려고 로비를 했을 거고 로비를 하면 뭔가 와이로가 갔겠죠? 왔다 갔다 했겠죠? 아이, 그거를 장부에 적었을 거 아니야. 이 꼼꼼한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이 Y로는 꼭 적어놔요. 비밀장부. 그럼요. 그래서 이 서류가 어떤 건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규태 회장은 증언을 전혀 안 하고 있대요. 검찰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해지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클라라를 날리신 분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로비스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비스트라면 역시 박동선이겠죠. 박동선인데 이 박동선은 우리 정부 박정희의 특명으로 미국 의원들을 구워 삶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뭐 이제 린다김 보고 싶은 린다김이고 또 경부고속철도의 로비스트 최만석과 호기춘 또 방금 얘기했던 광기희. 그러니까 최만석하고 호기춘은 비공식 에이전트였고 광기희는 떼제베 알스톰사의 공식 로비스트였고 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뭐 최만석은 구속됐었죠. 호기춘도 구속됐었고. 그 얘기를 제가 봤을 땐 절대 한 회에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재밌는 거 많겠는데요? 많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로비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로비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된 나라 미국 같은 경우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스포츠 에이전트들 생각이 나요. 계약해주고 FA들 계약해주고 계약한 다음에 그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를 에이전트들이 먹는 구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로비스트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로또 산다는 기분으로 이 일에 덤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워낙에 인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즉 부유층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이라든지 혹은 기득권층에서 또다시 부를 튕겨먹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얼마 전에 불금쇼에서 심은하 씨의 남편 지상욱 씨가 나왔었죠. 시대의 여인이었던 심은하를 데려간 남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여인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도 로비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호영이 생각나?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뭐 정호영도 심은하랑 있었잖아. 야, 이거 그럼 아름답게 포장하는 아니, 그걸 족보를 엮고. 둘이 결론까지 갖다 파혼했는데 왜 그래? 심은하 파혼했다는 얘기 예전에 아니, 기억난다. 정호영이었어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지 박사님 이거 듣는 거 아니겠지?
아니,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래. 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족보가 나와버렸네, 이게. 야 정호영 씨는 유명했어요. 저 연애 전반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파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렇지. 그런 거지 뭐. 자, 로비가 원래 우리 말하는 그 로비. 호텔 로비. 그래. 그러니까 저 로비로 내려오세요, 이거 아니야. 그 영국 의사당의 하원 의원 대기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원들 구워 삶은 게 의원이 이제 그거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 존나 막 선물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잖아. 그 다 사실은 다른 말로 하기 좀 그렇잖아. 청탁? 뭐 로비야 그것도. 쪽지 예산. 그래 뭐 그런 거지. 자 본격적으로 우리 방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입니다. 이게 법률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6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받는 로비스트와 이들을 고용하는 로비 회사는 의회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6개월 단위로 로비 활동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로비스트와 로비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로비를 위해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는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비스트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로비스트하고. 우리는 몰래 로비하고 네. 돈만 가지고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향 그런 것도 좀 들어가고 유명한 말 있잖아 몸로비. 자, 우리 같은 뇌물 로비 뭐 성접대 로비는 아주 강력하게 미국에선 대처한다고 그러고요.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수만 명 되고요. 이건 이제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로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비의 부정적 영향이 워낙에 강해서 입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연이나 학연, 혈연으로 얽혀있는 정치 경제 집단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집단이. 만약에 로비스트가 합법화된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론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충분하죠. 저기 고대 마피아 뭐 이런 건 충분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학연, 지연, 혈연 엄청나잖아. 우리는 진짜 다른 나라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합법화했다? 난리나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로비스트법이 통과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로비스트를 국회나 행정부가 관리 감독하게 돼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난 이거는 별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뭐가 투명해? OECD 부패 순위 몇 위? 막 그렇게 돼 있더구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이죠. 있는 거고. 방금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합법 아닙니까? 네. 다른 나라 얘기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일본은 불법입니다. 일본은. 그런데 로비의 천국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본은 이제 흑막 정치, 파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 흑막 정치, 파벌 정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없이 흑막 파벌을 어떻게 해? 내 파벌을 꾸미려면 내 파벌에 있는 사람들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비가 필요한 것이죠. 로비스트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뿌리는 거지, 정치인들이. 자,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만으로 1번 수상에 오른 다나카 가쿠이. 방송에서 몇 번 했었는데, 취임 당시에 일본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영삼이 형 정도쯤 되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도 결국 로키드 마틴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죠. 로키드는 뇌물로 24억 엔을 뿌렸는데, 다나카는 이 중 5억 엔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다마 요시오가, 다나카보다 훨씬 더 많은 뇌물을 받아 처먹었었죠. 고다마 요시오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다나카가 들어갈 때 일본 국민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거 있죠. 우리 오락실에 있던 이줄 게임. 옛날 기억 안 나? 기억나요. 머리 크고 띵띵이가. 예. 그 다나카야. 그게. 그 다나카를 해가지고 조롱하는 게임이었죠. 그런 게임도 할 때 있었다. 그러니까 로비의 천국이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나카는, 이렇게 해서 물러나고서도, 자기가 뒷방에 앉아가지고 좀 떡거렸습니다. 그 정도로, 파벌 정치의 대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1992년에요. 사카와 큐빈 사건이 터지는데, 큐빈이 뭐냐면 택배란 말이거든. 다 큐빈이라고 해서. 근데 이 사카와, 이거 회사 이름이고, 이 택배 회사가 자민당 가네마루 신 부총재에게 5억 엔의 뇌물을 줬습니다. 이게 드러나면서, 거품이 꺼져가던 일본 경제, 90년대니까, 그 거품이 꺼져가던 일본 경제에 정치 불신까지 안기면서 일본 경제가 추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비의 영향이 아주 악영향으로 미친 그런 예일 것 같고, 이러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자민당 55년 체제가 몰락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자민당이 55년 동안 장기 집권한 거야. 처먹었죠. 예. 뭐 새누리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렇지. 아니, 처음부터 설계를 걔네가 와서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로비에 대해 나쁜 점이었고, 일본은 하여튼,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로비가 판을 친다고 할 수 있겠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관시죠, 관시. 그렇죠. 미생에 나왔잖아. 관시입니다. 관시가 그냥, 뭐, 중국을 대표하는 거잖아. 그쵸. 뭐, 내가 관계. 관계, 인맥. 자, 우리 그러니까 알죠? 우리 알면, 우리가 해줄게. 관계라는 한자를 중국어로 바꾸면 관시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메이관시. 관시면 다 통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로비를 합법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근데 한중일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움직여요. 아까 우리나라 설명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 정치 집안이 따로 있거든요. 정치 2세, 정치 3세. 그렇죠. 예. 유명한 집안이 따로 명문가가 있어. 있는 거죠. 명문가, 정치 명문가. 뭐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지 뭐. 일본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혈연, 지연, 학연 아니야. 또 중국은 관시. 그러니까 한중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중일은 이것을 합법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비스트. 오늘 로비스트 특집이니까. 네. 빛나는 대한민국의 로비스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는 린다 김도 아니고 박동선입니다. 박동선.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나왔던 이름이잖아요. 나왔죠. 그 김용욱 얘기할 때도 나왔던 네. 것 같고. 금융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파헤쳐봅시다. 박동선에 대해서. 박동선 사건을 우리가 흔히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코리아 게이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려면 우선 프레이저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프레이저 청문회는 박정희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 저지와 한국 내 인권 문제, 불간섭 등의 문제를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밝히는 청문회였죠. 그리고 이 로비 사건의 핵심적 인사가 바로 로비스트 박동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동선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미국의 유신, 개헌 인정, 또 미군 철수 철회, 또 한국 내 인권 문제, 불간섭 이런 문제에 관해서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쌀 수입권 독점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쌀 수입권 독점은 누가 준 거야? 우리 정부가 준 거죠. 야, 우리가 쌀 수입 독점권을 니한테 줄 테니까 넌 거기서 돈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박동선은 이 쌀 수입권 독점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냐. 5년간 커미션으로만 900만 달러 이상, 1970년대 초반에 900만 달러 이상의 커미션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충 해도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대충. 아유, 이거 안 나오지요, 지금. 이게 지금 환율로 따져도 지금 한 90억 이상 되는 돈인데. 아니, 우리가 1980년대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잖아. 그 사람 만들 10 때 밀리언 달러맨. 그렇잖아요. 그것도 되게 비싸다고 얘기했었고, 80년대에 보통 100만장자라고 얘기를 그래, 했었잖아요. 100만장자의 사나이. 그러면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70년대에 900만 달러면은, 오, 그러면 박동선이가 600만 달러 사나이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야, 빌리어네어도 아니야, 이건. 그래서 엄청난 거라고 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에 의해 발각이 되었죠. 이제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이 씨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도청했다. 이런 게. 썰이 있지. 썰이죠. 그게 썰인지 진짜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박동선은 로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증거 있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 증거 있어 우리 도청해서 할 순 없잖아? 자, 그래서 열려진 것이 바로 프레이저 청문회였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미국의 망명에 있던 박정희의 최대 아킬레스건 김영우까지 증인으로 신청해서 불렀죠. 그러니까 백년전쟁 이라는 왜 다큐 있었죠. 예. 대선 직전에 또 우리가 박정희 특집 했었고 거기에 나왔던 프레이저 청문회 지금 이 프레이저 청문회예요. 예. 자,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는 로비스트 박동선과 코리아 게이트를 일면 기사로 장식하면서 그를 스캔들 메이커로 만들었는데요. 야, 워싱턴 포스트 일면 장식하기 참 힘든데.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신문 일면을 장식한 것은 박동선이 처음이었습니다. 야. 위대한 한국인. 아유, 위대한 박동선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지 일면을 장식했다더라. 뭐 타임지 아시아판 그런 거 말고 그냥 타임지.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지 일면 장식한 것도 비슷하지. 뭐 그런 얘기 있어.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일면을 장식한 한국인은 박동선하고 김연아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냥 하여튼 대단한 당시로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으니까 이렇게 일면에 다뤄줬겠지. 프레이저 하원 의원이 이 청문회를
프레이저 하워드 의원이 이 청문회를 주도했고, 그래서 프레이저 청문회라고 명명된 겁니다. 또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지요. 1968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다음 해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자, 닉슨 독트린이 뭔지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한마디로 우리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거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향후 베트남 전쟁처럼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체결된 조약은 준수하겠지만 핵 위협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협력하여 내란이나 침공해서 자국을 방해해야 한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하며 여러 나라가 동참하여 미국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5년에서 10년 후에는 상호 안전 보장을 위한 기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한마디로 베트남전에서 뜨거 했잖아. 씨발 이거 좋대 뻔했어. 그러니까 저 뗐지 뭘 저때 사실은 뻔했어. 외국의 안 해, 이제. 전쟁이나 문제 그럼 야, 우리 안 해.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영향력을 뻗치기 위한 군사적인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자존은 니들 자신이 지키고 우리는 개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파견된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우 우리 박정희 각하께서 뜨거지. 그렇지. 뜨거지. 이게 무슨 씨발 좆됐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말이야. 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막 이런 논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이 나온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미국 내 반전 운동은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각하가 똥줄이 타기 시작하고 한반도 내에서 미군 철수를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로비를 들고 나온 겁니다. 박정희는 닉슨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일에 관해 언급하며 이 일은 이제 미군 철수이죠. 예.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지. 이듬해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7사단의 1만여 명의 병력이 우선 철수를 단행했죠. 박정희 미쳐갑니다. 예, 마음이 급해진 한국 정부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로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비를 통해 의회를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정희가 유신을 강행함으로써 미국 내 한국 정부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악화 일로로 치솟았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필요도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로비를 통해서 미군도 존치시키고 유신이라는 것도 인정을 받고자 했던 거네. 그리고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얘기하지 마 우리한테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계속 때려잡을 테니. 그렇지. 그렇게 해서 KCIA 중앙정보부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로비스트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로비스트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박동선이었습니다. 박동선 이외에도 재미사학과였던 김한조 그리고 통일교 문성명 총재의 보좌관이었던 박보희 등이 관여했습니다. 박보희는 청문회에서 나는 중정에서 사주 받은 적 없고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김한조는 박정희의 특명으로 미국 위에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중앙정보부 요원 김상근이 미국에 망명을 해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한조 씨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로비 자금 60만 달러를 받아 착복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김상근 씨가 미국 망명한 거는요. 이 로비스트 그러니까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김상근 씨를 한국으로 돌아오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얘를 한 1년 동안 감옥에 가둘라 그랬어요. 말은 그러니까 못해야 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부인 네가 책임져라. 이래서 망명 신청한 거야. 꼬리자르기 하려고 그렇죠. 그랬을까. 망명 신청하면서 김한조가 박 대통령부터 60만 달러 받아가서 착복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비장으로 쓰라 그랬는데 안 쓰고 지가 인마이 포켓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배달 사고 하나요 이렇게 돈이? 그러게. 자, 김상근이 증언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상근은 동양의 제임스 본드라고 불렸습니다. 야, 딩디리딩딩, 딩딩딩딩디리딩딩. 이 사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진짜 KCIA 정도 되면, 이런 일을 해라, 진짜.
씨발, 댓글 치발지 말고, 진짜. 짜증난다, 니네. 그러게. 아, 씨. 야, 킹스맨 보고 왔는데. 근사하더만, 거는. 그리고, 날지는 못해도 대충 좀 비슷한 건 좀 하시오, 좀. 그리고, 에스턴 마틴이 들어오는데 007의 차. 네. 그래서, 뭐, 나랑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증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교행랑 편으로 돈 30만 불을 보내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지시대로 그 돈 뭉치를 김한조의 집에 가지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얼마라도 떼먹었을까 싶어서 김한조 부부가 응접실에다 100불짜리 지폐 30만 불을 쌓아놓고 한 장 한 장 침을 묻혀가며 내 앞에서 세는 걸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조국에는 아직도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학교에 가는 결식 아동들이 숱하게 있는데. 청문회에서 증언한 겁니다. 계속되는 청문회 증언 내용입니다. 중앙정보부의 양두원이 김상근에게 건넨 문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극비임. 가톨릭 신부가 김 교수에게. 당신이 굉장히 공부에 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5만 6천 달러를 받을 것인데 그 돈과 당신 구자에 들어가 있는 10만 달러를 합쳐 30만 달러는 해밀턴 박사에게, 5만 6천 달러는 한광년에게 별도로 빨리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시오. 우리가 그것을 불국사 주지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건투를 빌고 나의 안부를 해밀턴 박사에게 전해주시오. 가톨릭 신부. 이 편지를 읽고 태우시오. 이 편지는 5초 후에 폭발합니다. 야, 이게 촉발에서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가톨릭 신부가 나오고, 불국사 주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일 것 같아요? 도지사가 나오고, 씨발. 이게 뭐야? 암호구만, 암호. 암호지요. 자, 암호죠. 가톨릭 신부가 양두원입니다. 저 중앙정보부 소속 요원이죠. 김 교수는 김상근, 역시 중앙정보부 소속입니다. 당신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돈은 닥터 해밀턴에게 줘. 닥터 해밀턴가 김한조예요. 그리고 중간에 도지사가 나오죠. 도지사는 중정부장을 뜻합니다. 도지사가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국사 주지한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국사 주지가 대통령이야, 박정희야. 야, 하필 암호를 하필 불국사 주지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거야. 야, 영수증 끊어와. 그렇지. 야, 우리 불국사 주지한테 씨가 보고해야 돼. 돈 네가 줬는지 안 줬는지. 영수증 끊어와. 이겁니다. 야, 이것도 웃긴 게, 아니, 대통령이 불국사 주지면은, 뭐, 석굴암 스님이라고 하든가, 가톨릭 신부 뭐야, 종교 간의 화합도 아니고. 아, 참. 이런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습니다. 자, 김한조는 결국 위증과 매수 혐의로 기소돼서 1979년 7월에서 11월 사이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조 본인은 맹세코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언에 의하면 김한조가 박정희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60만 달러 이외에 박정희는 40만 달러를 김한조에게 더 주었습니다. 김상근은 자신이 김한조에게 건넨 60만 달러의 내용과 시기를 다이어리에 구체적으로 적었으며 그 다이어리엔 김상근이 김한조를 만나면서 점차 그에게 실망하고 있는 점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얼마 주고 했잖아. 그런데 일기가 적어놓은 거죠. 이 다이어리에는 김한조 거짓말쟁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멘트 지 보고. 로비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어디 줬다 그러는데 알아보면 안 준 거야. 성과는 없고 배달사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다 적어놨는 거 보면 김한조가 돈을 착복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근거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메모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두원이가 한번 까줘야 되는데. 왜? MB. 자, 자, 그러니까 웬간하면요, 문자 메시지나 그런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그래야지 증거가 남으니까. 자, 김한조는 자신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초반부터 김한조의 사업은 적자투성이었습니다. 그럼 구라와 허세를 떤 그렇지. 거네요. 집도 뭐 방이 뭐 30몇 칸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다 구라였다는 얘기죠. 그가 조국의 돈에 손을 댄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한조가 나중에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데 나중에 박정희 죽고 또 김재규 죽고 나서
내가 13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줬다. 이렇게 말했어. 로비를 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 누구냐? 그건 말 못한다. 아니, 그럼 그게 말이야, 뭐야, 씨. 방구야. 이게 뭐야, 그게. 그거 다, 죽는 사람 다 죽고 나서.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은.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진짜 많았다면은, 이 사람의 말년이 이렇게 초라하지가 않죠. 말년이 김한조는 어땠어요? 이 일 직후에 쫄딱 망하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말년에 그는 기가하던 원룸, 중앙대 근처에 원룸이라 했는데, 원룸에 월세도 못 내가지고 쫓겨난 시세까지 처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012년에 김한조는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김한조가 스스로 곡기를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해안이 많았을 거지요, 뭐.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네요. 또 아까 앞에 박보희. 박보희 네, 있었습니까? 통일교 얘기했었죠. 이 박보희라는 사람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통일교는 당시 미국에서 상당한 세를 과시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뭔 특집에서 했지? 통일교 얘기를? 메시아 특집에서. 메시아 특집에서 했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 박해를 받았잖아. 그래갖고 이제 해외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미국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지났죠 이제. 그러니까 통일교가 미국에서 상당한 세를 과시했는데 워싱턴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6만 명 집회했는데 이것보다도 많은 인원이 모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문선명이 파워가 그럼요. 보여지는 거죠. 또 문선명이 뉴스위크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문선명 또 박보희의 어떤 미국 내 위상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통일교는 박정희와 손 잡고 미국 내 로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설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박보희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박보희를 통해서 로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왜 박정희하고 박보희는 또 같은 육사 동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박동선은 누구? 박동선은요,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빠가 미융상사 회장이자 명문사학입니다. 우리 배제학당 여기 이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융상사 뭔지 기억나세요? 옛날 주유소 직영하고 막 이랬던 주유소예요. 예. 기름 장사했으면 돈 많은 거지. 돈 엄청 벌었어요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박동선은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어린 나이에 일찍이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간 겁니다. 역시. 그가 입학한 대학은요, 당시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최고죠, 여기는. 당시 세계에서 명문가 자제들만 다니는 조지타운의 대학이었습니다. 패트릭 유잉이 여기 나오지 않았나, 농구선수? 몰라. 박동선은 조지타운을 다니면서 장차 미래의 파워 엘리트 계층들과 교류를 쌓았으며 졸업 후에는 클럽 조지타운이라는 호화 클럽을 워싱턴 시내에 차려서 그 인맥을 이어나갑니다. 아니, 근데 명문대 나와서 클럽 차렸어? 그것도 좀 웃기다. 아니, 그 사교 클럽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얘기하는 추문대는 복문대는 클럽이 아니고. 아니, 알아. 비밀 퍼스널 AC, 그 사교 클럽이야. 클럽 조지타운은 지금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회원제 사교 클럽입니다. 로비스트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양인이 이런 사교 클럽을 1970년대에 워싱턴에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교 클럽, 박동선이 세운 이 조지타운 사교 클럽이 지금도 미국에서 한 손가락 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사교 클럽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 유명한 사교 클럽이 흑인하고 여성을 받은 적도 몇 년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폐쇄적이거든. 근데 동양인이 소위 말하는 옐로우 몽키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찾았다? 야,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미국의 이런 고위층 자제, 그 다음에 명문가 이 사람들은 좀 배척을 하지 않나요? 그럼,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고. 근데 지금도 조지타운이 클럽이 있어요. 네. 있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사교클럽.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교클럽이 있는데. 이름이 뭐야? 있겠지. 아니, 김성주 아들이 다니는 데 있어. 있겠지, 어딘가. 네. 자,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박동선의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최근에 들었던 CF 중에 가장 깜찍하고 귀엽고 들으면서 행복하네요. 뭐, 딸이 아빠면 내 딸인가? 애국하셨네. 그거 애국하셨네. 예.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개인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좀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주택이 힘들어. 외풍 심하지, 그거 다 일일이 관리해야지. 정원?
정원 있으면 잡초 뽑아야지. 하긴. 수시로 잔디 깎아야지. 개똥 싸면 개똥 치워야지. 할 거 많어 이 작가. 예. 그 와이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그 그럼. 개인주택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불편하지. 편하니까. 관리비만 내면 안전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근데도 이 목조주택은 아름답잖아. 아니, 또 애들한테는, 애들 정서에는 훨씬 좋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갈라 그러잖아, 지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으면은 벽돌집이나 진흙집이나 목조집 요새 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비슷하게 네. 조립식 주택도 많이 짓는데 아니, 그리고, 사실 아파트는, 이게 뭐야,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 핸드폰도 잘 안 어떻게 터져. 보면. 그러니까 내 발로 내 땅을 밟는. 넌 단독주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목조주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나무로 진 그런 집이 아니라 시공법이 워낙 고급화돼가지고 뭐 그냥 일반 건설된 주택들보다 그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애들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 목수라는 직업이 또 물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반대로 뭐냐면 쉴 때는 또 쉬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울에는 일거리 없으면 계속 놀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많이 생겼다면서. 그래서 애가 많이 생겼다. 쉴 때마다 비수기 때? 야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을 참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글쎄요. 다른 광고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근데 일단은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전화해서 또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새 귀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 아마 집 지을 문의하실 때 한번 전화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문의 전화 010-6293-0615 010-6293-0615입니다. 어떻게 검색하죠? 네이버에서 HM 목조주택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이 아가씨들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네요. 결혼해, 그러니까. 왜 그래, 야, 나한테. 귓가에 돌면은 결혼을 해. 나 나한테 귓가에 안 그래. 돌았어. 이러지 마. 이 새끼들 이제 딸내미한테 빨빨대 꽂으려고 있나 본 새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들어가서, 박동선 얘기를 더 해봅시다. 네. 미롱상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유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랬거든. 네, 주유소가 어음이 어디 있어? 야, 우리 현금이잖아. 나 현금 결제야. 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유소집 아들이 정말 잘 최고였어요. 살았거든. 아니 그래서 우리 농담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트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 강남에 두 개? 주유소를 2개 갖고 명동에 계시고 주유소 2개.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또 이 거리 제한이 있었다고. 몇 미터 안에는 주유소를 두면 안 돼. 예. 요즘은 그게 없었지만 그래서 뭐 바로 옆에 생기고 맞은편에 생기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주유소 돈 벌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 예? 요즘은 요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고. 그래서 이 미롱상사를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굉장한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현금 동원 능력에서 뭐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었다. 박동선은 그런 미롱상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범양상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현재 STX STX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선박기업이었던 범양상선. 예. 박건석 회장. 이 박건석 회장이 박동선의 형이었는데 박건석은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죠. 예, 박건석도 사실은 미롱상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범양상사를 설립해서 한 30년 만에 30년이 뭐야? 한 몇 년 만에 정말 세계 한 40건의 큰 기업을 만들었다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815 콜라 유명한 박승준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콜라 독립 815. 그래. 범양식품이었죠. 예. 그게 이제 원래 범양식품이 코카콜라로 수입했다가 이제 뭐 라이센스 이런 게 종료되면서 815 독립, 콜라 독립, 815 콜라 만들었는데 좋댔지 뭐 지금. 아, 군대에서 815 콜라 겁나게 마셨네. 이런 박동선 집안은 좋죠. 일단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조지타운 대학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또 웬만한 집안 배경 없으면 학생회장 잘 안 시켜주잖아요. 자, 조지타운 클럽의 파티는 호화롭기로 유명했고 출입한 인사들도 망명이 뭐니 개새끼야. 명망가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나라의 동양인이 금발의 여성들 내노라 하는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한다는 거. 이 자체가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들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미국 로비스트로 이 바로 박동선을 점 찍은 겁니다. 딱 니가 적임자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동선을 점 찍기 전에 벌써 박동선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앙정보부는 곧바로 박동선과 접촉을 합니다. 이봐, 미스터 박. 우리가 너한테 줄 돈은 없고, 네가 알아서 벌어가지고 로비를 좀 해라. 니네 마더 컨트리가 가난한 건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조국 가난해.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네 돈으로 로비해. 재능기부요? 씨발 여기서 재능기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재능기부야. 못하겠네 니 그거는 안 돼. 물론 순전히 네 주머니에서 홀랑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에이, 우리도 염치가 있지. 자, 당근 하나 줄게. 이거 보고 네가 결정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매년 쌀이 졸라 부족해요. 연간 한 100만 톤 정도 부족할 거야. 그래. 그 정도를 딴 나라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네가 독점해. 어때? 구미가 확 땡기지? 이렇게 되면 박동선의 생각이 달라지죠. 슈야! 아이, 그럼. 이렇게 로비가 되는 아니라 거지. 더 이상도 하지. 뭘 못해, 이러면.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동선 쌀 수입 독점권을 한국 정부에서 불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요, 다 이렇게 특혜! 뭐든지. 제가 재벌책을 쓴다 했지 않습니까? 네. 다 특혜로 성장한 기업들만 쓰겠습니다. 자, 당연히 막대한 차익이 박동선에게 쏟아졌겠죠. 그리고 박동선은 요 돈을 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비 조건 아주 간단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고 발언해 주십시오.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유신을 지지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 됩니다. 총 115명의 의원들에게 돈과 선물을 건넵니다. 그런데 옛말에 어디 틀린 말 있습니까? 소금 먹는 놈이 물 찾는다고 실제로 박동선에게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로비한 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와이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문제는 역시 언론이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려서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이 박동선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로비를 했다라는 일명 코리아 게이트를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 사회가 당연히 술렁이겠죠. 왜 그러냐? 이놈의 워터게이트 때문에 일단 게이트 얘기만 나오면 그럼 미국 사람들이 경기를 난리가 나는 거야. 오줌을 싸. 아니 대통령이 나가리 됐는데. 그치. 미국 역사에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미국이 또 씨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총아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나가리가 된 사건 게이트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가지고 무슨 게이트랍니다. 예. 지포 게이트.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전 미국인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박동선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박동선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박동선의 신병 인도를 거부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한 거죠. 예. 야, 우리는 힘이 없다. 박동선 지가 안 간댄다. 우리가 뭐 지가 안 간다는데 씨발 우리가 뭔 힘이 있냐. 아메리카 맨날 첫날 말하는 게 인권 아니야? 그걸 존중하겠다 우리는. 인권 존중이야. 여기는 존중이야? 인권을 존중해서 우리는 박동선을 못 보낸다. 박정희의 유신 정부가. 그럼 이건 뭐냐면요. 우리 저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북한에 삐라보내는 거 못 막는다. 이러면 그랑 똑같은 거죠 뭐 씨발. 에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일베 기자 KBS 기자로 임명됐다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표현의 자유하니까 일베 얘기 나오면서. 자, 하여튼 이렇게 박동선의 신병인도 거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니네 박동선이 안 보내는 거, 니네 정부가 관여하는 거, 뭐 그런 거지. 니네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왜 안 보내는데? Son of bitch들아. 좋은 말로 한테 얼른 보내라잉. 아메리카가 까라면 까는 거지. 뭔 그렇게 말이 많아 이 옐로우 몽키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끄러워지자 정부는 박동선을 아예 런던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우리나라 안 되겠어. 야, 몰라. 우리는 걔 런던 갔어. 우리나라에 없는 걸 어떻게 보내니? 나가는 걸 못 봤어? 못 봤어. 씨발 어떻게 가지 몰라 우리는 걔. 이거요. 존나 오래 잠적해 있었습니다. 박동선이가 런던에서. 야, 배짱 하나는 씨발 언제 김일성한테 배웠나 이런 배짱은? 아니, 그 정도로 하려면, 이전 대형 로비스트 하려면 그 정도 배짱과 담력이 있어야겠죠. 아니 나는 박동선의 배짱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 정부의 배짱도 장난 아니다. 왜냐면 불법적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박정희부터 싸그리 다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을 봐봐. 하면 안 되는 거야.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그렇지. 거야. 거기에다 게이트잖아, 게이트. 그럼. 게이트인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개긴다는 것도 사담 후세인도 아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보부가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와탄카! 대박. 예. 우리나라로서는 박동선 보내기 싫어 죽겠는데 박동선 보낼 필요 없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야, 이 아메리카 개새끼들아. 감히 청와대를 도청해? 박동선이고 우박동선이고 아무도 못 보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청와대 도청을 비난하는 관제 데모까지. 심심하면 이제 우리 정의형의 주특기죠. 관제데모. 예. 이 관제데모에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했다는 거 아니야. 걔들이 도청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야, 니네 기억나냐? 예전에 금강산 땡 규탄. 그치. 그 관제데모야 뭐야 따로. 그런 거 우리 막 했을 때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잖아. 우리 나 끌려와가지고 같이 구호외치고 우리 성금 다 어디 갔을까? 자, 카터는 박정희에게 친서를 보내서 박동선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입에서 인권 문제가 나옵니다. 박정희는 인권 문제라면서 이를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카터 아닙니까? 카터로서는 로비가 일단 벌어졌었는데 박동선을 우리 정부의 그 청문회에 세워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걸 밝힌단 말이야. 유일한 증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내줘. 근데 박정희는 만약 가서 뭔가 까발려지면 다 줬대거든. 그러니까 못 보내. 인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 정부의 깡다구는 거의 중국 깡다구다. 아니, 깡다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살기 위해서. 아니 근데 중국이랑 똑같아. 인권 문제 간섭하지 마라. 우리나라 내정 문제다. 핑계를 인권으로 댄다는 게 박정희의 유신 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근데 방금 도청 문제 나왔는데요. 도청 문제는 아까 왜 우리가 추측이나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썰이 있다 뭐 그런 얘기했지. 사실입니다. 도청을 진짜 했습니다. 도청했는데 청와대를 도청한 거죠. 박정희 집무실을 청와대를. 미국이 새끼들도 미친놈들이야. 나는 그렇죠. 그것도 우방 아니야? 맨날 우방이라 해놓고. 안 믿는 거야. 야, 왜 우리 언제 했더라? 사찰, 사정,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마구잡이로 마구잡이 했었던 거 다 그대로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중정이랑 이 경호실 개새끼들아 씨발 도청을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제 당시 우리 과학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청을 어디 붙인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전파로 했다더라고. 이제 미국이나 나라 어디 외계인한테 기술 전수 받았나 봐. 고문하고 있는 거야, 외계인? 초 70년대 씨발 이따구 기술. 내놔 이 에일리언 새끼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박정희가 방탄차를 탔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에서 갖고 왔어? 미국에서. 거지. 씨발 그러니까 깔려왔어? 산에서도 도청을 하는 거야. 옵션으로 깔려왔어, 이미? 님자 오늘은 어느 한가로 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머나. 그러면. 어머나. 미국은, 야 다 알고 있겠네. 안 가서 도청한 거 아니야? 어머! 이상한 소리 나는 거? 궁정동 다.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찌그덕 소리. 야, 이 개새끼야! 여기서 찌그덕은 마룻바닥을 밟고 지나갈 때 나는 찌그덕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삐그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박정희가 박동선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 아까 미국 정부가 알아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청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1976년 11월 2일 날요. 주한미 대사 스나이더가 본국으로 비밀 문서를 타진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한국의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나를 호출했는데 만일 박동진이 미국의 도청 문제를 따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박동진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청했는 거 사실이니까. 야, 니네 왜 도청했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냐 이거지. 그런데 만났는데 의외로 박동진은 미국이 도청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달라 이러면서 애원을 했다. 이런 문건을. 이건 뭡니까?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관제 데모를 하면서 박동선이 못 보낸다 하고 한쪽으로는 이게 알려지면 쪽팔리니까 세계적 위상이 떨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야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그때 언론에 막 보도가 났거든요. 말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언론 보도 사실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 도청했는데도 도청했는데 이건 뭐냐? 도청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대사 소환이라든가 외교 단절. 외교를 단절한다든가 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방이 미국 니네가 그러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죠.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데 슬슬 알아서 기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에휴 나라 꼴이. 아니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갖다 던지는구만. 그러니까 오늘 로비스트 이야기인데 뭐 박동선은 무기 로비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린다임 같은. 네. 근데 우리 정치 로비스트지. 근데 무기 로비스트 뭐야? 다 씨가 미국한테 우리가 알아서 기는 거 아니야? 우리 사줄게요. 미국 무기 사줄게요 이거잖아. 재고 남았어요? 아유. 우리가 받아갈까요? 바보 같은 것들 진짜. 이렇게 박동선을 데려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한 미국은 박정희의 아킬레스를 건드리며 한국을 압박합니다. 바로 당시 미국에 망명하고 있던 우리 나르는 돈가스 김영욱을 청문회로 불러서 증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역으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똥줄이 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김영욱이가 입으려면 박동선이 못 보내 뱃째 이랬는데 저쪽에서 김영욱을 세워버렸네. 야 일단 골드카드 나왔잖아. 도청 해결했는데 이제 또 김용욱이 터졌네. 이건 박동선보다 더 큰 문제다. 그래야 양국은 정치적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합의 내용은 박동선이를 미국으로 보내 조사를 받게 하는 대신에 그에게 면책 특권을 주어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박동선이 구속하는 것보다 미국 의회 내에 어떤 새끼들이 와이로를 처먹었는지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국 그렇게 딜했어? 오케이 콜. 알았어. 한국 그럼 니네는 박동선을 보호하고 우리는 의회에 있는 놈들 잡아낼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목적은 뭐냐? 박동선이 지 혼자 한 거다. 그치. 꼬리 자리만 하면 되잖아. 국가를 위해서 저 새끼가 애국심이 너무 애국심이 넘쳐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는 안 했어. 네, 그래서 보내고 나서 우리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국 이해관계가 딱 맞은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1년 반 만에 박동선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박동선이를 1년 반 동안 안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다. 1978년 2월 23일 미국으로 건너간 박동선은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증언에서 한국에 대한 쌀 판매로 약 920만 달러를 벌고 이 중에 800만 달러를 로비 활동 등에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납니다. 다른 증언 또 다른 기록에는 920만 달러를 벌어가지고 돈 번 거는 920만 달러 똑같아. 근데 박동선은 800만 달러 썼지? 썼다 그랬지? 다른 증언자들은 75만 달러만 썼다. 빈말 포켓한 거야?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했다. 이것도 배달 사고야? 아유 진짜 나 진짜 씨. 이 와이로의 끝은 말이죠. 어딘가 다 사라지는 거야. 야, 돈 버는 거 참 쉽게 번다. 그리고 4월 3일 공개 청문회에서 그는 전 하원의원 해너 등 32명의 전 현직 의원들에게 약 85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닉슨에게도 2만 5천 달러를 제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야, 영향력이 대단하긴 하네. 그러나 박동선은 이런 돈은요, 로비가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절대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제 의지였습니다. 그렇지. 한국 정부로부터 단도 1원도 받은 바가 없고 의원들에게 준 돈은 내가 친했으니까 정치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로비는 아니었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쳤던 담당 검사가 한국의 중정보고서, 박동선의 금전 출납부 등 다양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야, 한국 정부 관여한 거 아니야? 라고 몰아붙였지만 박동선은 검사가 짠 이 모든 그물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게 한국의 KCI 보고서를 했지 않습니까? 중정의 보고서. 여기 보면, 박동선을 벌써 KCI는 알고, 박동선한테 얼마 가고, 있었거든? 이걸 검사가 제출했는데도 넘어갔어. 그리고, 박동선의 근점 출납부도,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게 다 있었는데도 넘어갔단 말이지. 결국 123명의 미정치인 관료들이 소환되고 1,500명이 넘는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으나 현직 의원 1명만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명이 의회 차원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을 몇 년 동안 뒤흔들었던 코리아 게이트는 결국 실체가 없이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박동선은 여전히 미국에서 명망 있는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했고 로비스트로 꾸준히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박동선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더더욱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중동, 남미, 일본에서까지 박동선에게 로비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게 됩니다. 저 사람 미국을 뚫고 나왔어. 그러니까. 야, 코리아의 박동선이가 로비를 기가 막히게 하고 법에 걸려도 기가 막히게 그렇지, 빠져나간 빠져나와 거지.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코리아 게이트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 기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조롱조롱. Hey, where is my white envelope? 내 흰봉투 어디 갔어? 이러거든. 야, 씨발, 니네 사우스 코리아 돈 존나 많잖아. 나도 좀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코리아 만나면 게이트가, 그래. 인사가 와이로 이거 아니야. 바로 커먼 베이비 이거지. 당시에 코리아 게이트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들이 기자들 사이에 돌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지. 개망신이다. 자, 박동선은 2006년에 다시 그 로비 활동이 문제가 돼 체포가 됐는데요. 유엔은 이라크 석유 식량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이라크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야, 이제 유엔도 로비하는 거야. 누가 박동선한테 로비를 했다 요청했냐? 사담 후세인입니다. 이야, 스케일이 달라, 씨. 그리고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갈리였는데 이 갈리 사무총장의 고문이 바로 박동선이었습니다. 야, 사이즈가 다르다. 야, 린다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그래. 정도? 동선이 형은 씨발 이 정도야. 아, 참. 미국 CIA 보고서 있는 거 보면 나오거든. 동스런 파크 나오거든. 동선이 아니, T로 쓰더라. 통스런 파크. 아,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다시 한번 박동선을 일면에 씻습니다. 몇 년 만입니까? 30여 년 만에 박동선을 일면에 다시 한번 씻는데 당시 기사 제목은 통선 파크 리턴이었습니다. 박동선이 돌아왔다. 야, 무슨 슈퍼맨 리턴도 아니고. 아, 이 정도예요. 아직도 미국은 박동선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아. 자, 지금도 박동선은 여전히 자신은 애국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한국을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동선은 한국이 로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고 저기서 차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언뜻 일각에 있는 말 같아. 정말 미국 같으면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니까 괜찮은 로비스트 써가지고 그렇죠? 근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비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전 로비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로비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인이 형이 왔어. 우리 방송에. 제인이 형이 대통령이 된 형이 왔어. 그래서 제인이 형한테 대통령이시니까 이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한다 진짜. 네. 이것도 로비거든? 로비죠. 이런 로비잖아. 근데 자기 말하고 안 들어주면 그 말이지만 여기다 대고 와이로를 주다거나 네. 성접대를 하면서 로비를 하면 그거 이제 나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박동선이 한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비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우리는 로비를 합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은 로비스트 특집의 첫 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 통선박 리턴스 박동선 특집을 했고 다음 시간 린다김 바라바바바바. 린다김으로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규태장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산타바바라 해변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밌겠네요. 오랜만에 그 얘기 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박동선 씨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 그러면 엔젤 펀딩 소개해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제공 석수쟁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